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남성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고요. 그는 어젯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후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무리 숨을 참아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걸 알곤 내가 확실히 죽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자, 그럼 우선 주인공의 외모가 왜 이런지부터 알려드리기 이전에 이 작품의 설정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지금 이곳은 미국 뉴 잉글랜드의 툼스빌이라는 가상의 마을인데, 한 달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죽은 시신이 깨어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왜 어떤 이유로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 조건과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얼마 전부터 종종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말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깨어난 시신은 되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냥 생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식도 분명하지만 육체는 서서히 썩어 간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좀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자면, 본명은 프란시스 발리콘이지만 스스로를 그린이라고 칭하는 남성이고요. 10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인 후 그 뒤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모습에 펑크족이 된 것도 어찌 보면 불우한 가정 환경의 일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한 통의 편지가 자신에게 날라오게 되고요. 일생 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스마일리라는 이름의 친할아버지가 지금 암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죽기 전 손자에게도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니 자신이 있는 시골 마을로 찾아와 달라는 연락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그린은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고아인 줄 알았는데 친척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크게 놀라게 되고, 또한 자신에게 연락을 준 할아버지가 장례 사업으로 성공한 부자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그는 처음 연락을 한 할아버지이지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단박에 편지 속 마을로 찾아가게 되었던 거고요. 막상 도착해보니 할아버지께서 큰 병에 걸리시긴 했지만 당장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 일손을 도우며 저택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채셔라는 이름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자, 또 이 친구는 복장이 왜 이러지 싶으시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명은 사가 심커스지만 웃는 표정이 채셔캣을 닮아 별명이 채셔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린에게는 존이라는 이름의 큰 아버지가 계신 걸 알게 되는데, 결혼을 앞둔 존의 애인이 이 집안에 데리고 온 딸이라고 설명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후 결혼까지 하면 그린과 채셔는 친척이 되는 관계라는 말인 거죠. 암튼 두 사람은 외모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는 캐릭터들이고요. 가뜩이나 집안 자체에서 살짝 아웃사이더 입장인 인물들이다 보니 첫 만남에서 서로 각자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저 친구도 정상은 아니구나 하며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진 관계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럴만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둘의 성격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채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성격적으로도 밝아서인지 유일한 고민이 자신의 체중이다라고 말할 정도이고요. 또한 즉흥적인 구석이 있어 그린과 함께 도시로 놀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핑크색 폰티악 연구차를 구매해 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봐선 제멋대로이고 폭력적인 인물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 미국의 장례 문화에 관심이 있어 학업에도 열중이었던 인물로 소개가 되고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받기 전까진 사화장, 그러니까 시신을 꾸미고 방부 처리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나름은 노력 중이었던 인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 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창 공부 중인 학생이었는데 장례 사업을 하시는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으니 어찌 보면 운명이지 않을까도 싶은 상황인 거죠. 물론 죽기는 했지만.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상황을 그린이 죽기 하루 전으로 넘어가 볼 텐데 스마일리 할아버지가 계신 저택은 공동묘지 안에 위치해 있어 근처에는 죽은 사람들의 관을 모시는 장의당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곳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가운데 스마일리 할아버지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이전에 이곳에 어떤 인물들이 모여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볼 텐데 우선 스마일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 죽은 전부인인 로라와의 사이에서 존, 제시카, 윌리엄, 그리고 스티븐이라는 4명의 자식을 두었다고 설명을 하고요. 주인공인 그린은 그중 막내인 스티븐의 아들인데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집을 나온 후 사망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존과 제시카 그리고 윌리엄이 되는 거죠. 헌데 또다시 앞서 소개한 채셔는 존의 애인인 이사벨라의 딸인 거고요. 현재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뱃속에도 존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마일리 할아버지의 아내인 모니카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그녀 역시도 언제 죽어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언급이 되고요. 몇 해 전부턴 치매기가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다리도 많이 불편해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스마일리 할아버지는 자신이 혹시 먼저 죽게 된다면 남겨진 모니카가 어찌 될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고용인 중 하나인 노먼이 항상 모니카 할머니를 곁에서 보살피고 있다는 거였고요. 잘 때도 옆방에서 기거하며 혹시 불편하시진 않은지 밤새 시중을 들고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스마일리 할아버지 사이엔 제임스라는 아들이 한 명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역시도 현재는 스마일리 가문에서 장의사로 일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요. 원래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20년 전 동생인 제이슨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이미 세상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가족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으니 다시 스마일리 할아버지와 변호사가 이들을 모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볼 텐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전에 모든 재산을 똑같이 육등분하여 가족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이제 그 내용을 철회한다는 것이었고요. 앞으로 며칠간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테니 그 내용은 내가 죽고 난 후 따로 공개하겠다는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장남 존은 아니 지금 아버지께선 우릴 가지고 노시는 겁니까? 하며 벌떡 일어나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가 이러는 이유는 장남임에도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는 것에 불만이 있던 터에 그 내용마저 수정을 한다니 더 이상 참지를 못했던 게 되는 거고요. 이에 제임스가 곁으로 다가와 지금 세상은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으니 장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이 많아지셨겠죠 라며 애써 존을 달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잠자코 계시던 모니카 할머니가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는 말을 듣더니
이건 신의 심판이 분명해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놓게 되고요. 이에 가족들이 일순 그녀를 바라보자 갑자기 내 아들 제이슨은 어디 있는 거지 하며 뜬금없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연달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서 죽은 아들을 찾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때 발리콘 가문의 고문이자 의사이기도 한 허스 박사가 지금 죽은 이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 건 우리 입장에선 곤란한 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하며 제임스의 말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존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우리 사업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 라는 말을 꺼내놓게 되고요. 자신은 한동안 장의당에 있는 집무실에 틀어박혀 이 고비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달려들어 존은 꽈당 하며 앞으로 쓰러지고 마는데, 이게 뭐였냐면 지루한 걸 참지 못한 채셔가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돌아다니다 존에게 미끄러지고 만 상황이었고요. 이에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채셔를 다그치며 나무라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이사벨라가 일이 커질 걸 막기 위해 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이 정도는 얼음찜질만으로 괜찮아질 거니 화는 내지 말라며 달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제서야 존은 무언가 머쓱한 듯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요. 대신 채셔에게는 이건 압수야 라고 말을 한 후 롤러 스케이트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하루가 지난 토요일 오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날은 가족들만의 티타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린이 서둘러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식당 앞을 지나칠 쯤 부엌 안에서 요리사가 노먼을 향해 고추가 아니라 완두콩 깡통이라고 말을 했잖아 하며 윽박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노먼이 허둥대며 식당을 가로지르다 바닥에 엎어져 들고 있던 깡통을 쏟고 마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당시 노먼은 집안일과 함께 모니카 할머니도 보살피고 있던 터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듯한 모습이었고요. 이를 어쩌나 하고 보고 있으니 어느새 채셔가 곁으로 다가와 너 존이 가발을 쓴 거 봤어? 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어 식당 반대쪽을 바라보자 머리를 다친 존이 상처를 감추려는 목적인지 평소 쓰지 않던 가발을 쓰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에 그린이 저건 좀 유난이 아닌가 싶을 쯤 뒤늦게 정리를 끝낸 노먼이 차와 함께 설탕 단지를 가지고 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가 한동안 이어진 후 티타임이 끝나자 그린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된 후 시간을 확인해 보니 대략 7시간 정도가 지나 있는 상태였고요. 생각과 정신은 예전과 그대로였지만 몸에는 감각이 사라지고 신진대사, 그러니까 혈관이 뛰거나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중지가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땐 자신이 죽은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싶었던 그린은 허스 박사를 찾아가 진짜 자신이 죽은 게 맞는지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게 되는데, 그는 한동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너는 죽은 게 확실하고 사인은 아비산에 의한 독살이라는 사실도 알려주게 되고요. 얼마 전부터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거구만 이라고 말을 하더니
자신이 이와 관련되어 꼭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말을 하며 협력을 해줄 수 없겠냐 물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린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죽었다고 한들 자신을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니 썩 유쾌한 제의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사인이 독살이라는 말을 들은 그린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야겠다고 여기게 되고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겨주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와준다면 이후 원하는 대로 연구에 협력을 해주겠다며 허스 박사에게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방으로 돌아온 그린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죽었을까 하며 곰곰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의아한 건 이날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입에 들어간 거라고 한다면 티타임 때 마신 차가 유일한 것이었고요. 그마저도 한 주전자에 들어있던 것을 가족들이 모두 나누어 마신 거라 이로 인해 죽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린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떠올린 게 혹시 설탕 단지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는데, 이마저도 이내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모여있던 사람 중 자신 말고도 모니카 할머니와 존 그리고 채셔가 설탕을 덜어다가 자신의 잔에 넣는 것을 그린은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고요. 그럼 대체 내가 뭘 먹었을까 하며 고민하던 중 문 밖에서 우당탕 하며 채셔가 자신의 방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린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급히 곁에 있던 선글라스로 얼굴을 감추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본 채셔는 워낙에 그가 평소에도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고요. 그린이 당황해서 무슨 볼일이냐며 물어보자 그녀는 식사를 하러 마을에 내려갔다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여고생들이 실종된 후 토막이 난 시신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알려주게 됩니다. 헌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2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마을에서 발생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말을 하고요. 궁금증이 생겨 그 사건은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제임스의 쌍둥이 동생 제이슨, 그러니까 모니카 할머니의 죽은 아들이 과거 마스크를 쓴 연쇄 살인마였고 체포되기 직전 산으로 도주를 한 후 한 달이나 지나서야 죽은 시신의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과거 제임스의 동생 제이슨이 연쇄살인마였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유사한 사건이 아랫마을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인 건데, 이를 들은 그린은 상당히 충격을 받긴 했지만 사실 지금 제일 충격적인 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었고요. 채셔에게는 그래? 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전혀 머릿속에 들어올 리가 없었고, 일단은 알겠다며 그녀를 돌려보낸 후 이곳에 오기 전 스스로 공부한 사화장을 이용해 자신이 시체라는 사실을 최대한 들키지 않게 꾸미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이런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리 자신이 생각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몸이 서서히 썩어 간다는 건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나마 저택 근처에 장의당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방부 처리를 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가 않았다고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장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중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상황을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선 맨 처음 무언가 이상하다 느낀 건 채셔가 존의 집무실에 몰래 들어가면서부터가 시작인데,
그가 자신과 부딪힌 이후 티타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자신의 롤러스케이트를 놔두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었고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하며 주변을 살피던 중 책상 위에서 어떤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엔 존 세컨드 데스라는 알 수 없는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이 두 번째로 죽는다는 뜻인가 하며 고민할 즈음 문 밖에서 스마일리 어르신이 돌아가셨대 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게 되는데 여기서 장면은 훅 하고 건너뛰어 할아버지의 시신을 이미 황금의 수면실이라는 곳에 안치를 한 이후로 넘어가게 되고요. 발견 당시 할아버지 곁에는 친필로 쓴 유서와 함께 아비산이라는 독약이 함께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고 부검 결과 별다른 저항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황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경찰은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변호사와 가족들이 모여 남겨진 유언장이 어찌 되는지 확인하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의외의 사실이 밝혀지는 게 스마일리 씨가 유언장을 새로 쓰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변호사는 전달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그대로 유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스마일리 씨가 죽은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살아있는 자식들은 남은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가진다 하는 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그린을 포함해 존, 윌리엄, 제시카 그리고 모니카와 그의 아들 제임스가 육등분을 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존이 변호사에게 그럼 이 회사는 누가 대표가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고요. 변호사가 고민할 것도 없이 서열상으로 보면 존 당신이 되겠군요 하는 말을 전해주자 이 말을 들은 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변호사를 부르더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 무언가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우선 그린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의 사인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비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과연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하며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범인이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유서를 쓸 수 있게 했을까 하며 의아해 하던 중 이번에는 존이 스마일리 할아버지의 관 옆에서 등에 칼이 찔려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포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독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살인이 맞나 싶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흉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존이 죽어있던 장소는 내부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외부인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였고요. 사용된 흉기의 손잡이 또한 누군가가 깨끗이 닦았는지 아무런 이의 지문이 전혀 묻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누군가 다가와 뒤에서 존을 찔러 죽인 후 흉기는 그대로 놔두고 손잡이 지문만 깨끗이 닦아 방을 달아났다는 게 되는 건데 이때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더니 이걸 이렇게 빨리 공개하게 될지는 저 역시도 몰랐군요 라는 말을 꺼내게 되고요. 어젯밤 존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렀을 때 그는 혹시나 모른다며 자신의 유언장을 그 자리에서 함께 작성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사벨라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남기고 뱃속에 있는 아이 또한 친자로 인정을 한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갑자기 제시카가 버럭하며 화를 내더니 존의 등에 꼽혀있던 저 칼을 이사벨라가 가지고 있는 걸 봤어 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연달아서 그녀는 내가 모를 줄 알고 라더니 당신 존과 사귀면서 윌리엄과도 바람을 피고 있었잖아 하는 폭탄 발언을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인 거냐, 어찌 된 건지 설명을 해봐라 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가운데에 서서 자 그만하고 싸우지 말게 하며 가족들을 중재하게 되고요. 이에 이건 또 누구지 하며 바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등에 칼이 꼽힌 존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죽었지만 다시 깨어났다는 걸 말해주는 장면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번 사건이 어찌 된 건지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우선 존이 설명을 하는 게 이사벨라가 칼을 들고 있었던 건 자신이 있는 집무실로 가져다 달라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럼 존은 왜 칼이 필요했던 건지 설명을 하자면, 죽기 전 아버지가 상당히 아끼시던 물건이라 관 안에 넣어두기 위해 부탁을 했던 거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간신히 죽은 시신이 다시 깨어난 상황을 이해하더니 지금 그런 게 무엇이 중요하겠냐며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당신을 죽였는지 그걸 기억할 수 있겠냐 하고 묻게 되는데, 그 말에 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억하고 말고 라며 대답을 하더니 윌리엄 저놈이 날 죽였어 하며 지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순간 그 말을 들은 윌리엄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버럭하자 곁에 있던 제시카 역시도 아니 그럴 순 없어 라고 말을 하며 이사벨라가 칼을 가지고 자신의 앞을 지나친 걸 본 후 오빠가 죽어서 발견되기 전까지 윌리엄은 계속 저택 거실에서 자신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서로 자기 이야기가 맞다며 티격태격 다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경찰들은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다 보니 자신들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가족들을 떼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존이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찌 되는 거냐 하고 묻자 경찰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싶다. 죽은 사람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 시설로 데려가 격리가 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무언가 겁을 먹었는지 갑자기 존은 사람들을 밀치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 경찰들은 황급히 그를 쫓아 나섰지만 결국 사라진 존은 찾아내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되고요. 이때 그리는 복도 한켠에서 존이 흘리고 간 가발을 줍게 되는데, 처음엔 생각 없이 구조가 어찌 되어 있나 하며 살펴보다 딱 봐도 상당량의 피가 가발 안쪽으로 묻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달아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히기라도 한 건가 싶었지만 죽은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것도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한 그리는 상의를 하기 위해 허스 박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며 자신이 경찰을 돕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요 하며 묻자 우선 존이 죽었던 날 방범 카메라에 의문의 마스크 남성이 찍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요. 혹시 도둑이 든 게 아닌가 싶어 집무실을 뒤져보니 상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종이를 누를 때 쓰는 무거운 문진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책상 서랍 안에는
존 세컨드 데스라는 협박 편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채셔가 본 그 종이 쪽지를 경찰도 찾았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허스 박사는 존이 두 번째로 죽는다는 내용이 남겨져 있는 걸로 보아 이번 사건은 역시나 유상과 관련된 게 아닐까 싶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를 들은 그린은 스마일리 다음으로 존이 죽었으니 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다시 한번 스마일리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살펴보곤 살아있는 자식들이 남은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가진다 하는 말이 적혀져 있었기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사벨라는 범인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 그녀가 존이 하루 만에 유언장을 남길 줄 알았던 건가 하며 다음으론 존의 유언장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 한참을 들여다본 그린은 아니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할 사람이 굳이 이사벨라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남기고 뱃속에 있는 아이 또한 친자로 인정을 한다는 내용을 왜 유언장으로 남겼을까 하며 고민을 하게 되고요. 혹시나 이 행동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가 하며 생각하다 순간적으로 지금껏 자신이 이 상황에 대해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기로 결정한 그린은 맨 처음 자신이 죽었던 날 노먼이 어떤 깡통을 식당에서 엎질렀고 그 전에 요리사가 고추가 아니라 완두콩이라고 했잖아 하며 고함을 쳤던 걸 떠올리게 되는데, 분명 이게 이 사건의 열쇠라고 생각한 그린은 식당에 있는 요리사를 찾아가 그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거냐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그가 하는 말이 노먼에게 밀가루가 든 완두콩 깡통을 들고 오라 시켰는데 실수로 쥐약이 든 고추 깡통을 잘못 가져와 화를 낸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쥐약의 성분이 아비산이라는 독약이라 사람이 함부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는 말도 덧붙이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그린은 단박에 노먼이 실수로 깡통을 엎어 그 속에 든 아비산이 설탕 단지에 들어갔던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워낙에 바삐 움직이다 보니 자신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게 일전에도 언급했듯 그때 티타임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모니카와 존 그리고 채쇼도 차에다가 설탕을 넣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생각한 그린은 곧장 채셔의 방으로 달려가 너 그때 있잖아 차를 마실 때 분명 설탕을 넣었었지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도 설탕을 넣긴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체중 관리를 하잖아. 그래서 그냥 살이 찔까봐 창문 밖에다 버렸어 라고 대꾸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린은 뭐? 설탕을 안 먹었다고 라며 그럼 일단 한 명은 알겠고 나머지 두 명은 어찌 된 거지 하며 또다시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 중 하나가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와 이번에는 스마일리 할아버지가 사라졌는데 혹시 이곳으로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며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린이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하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려가 보니 모니카 할머니는 또다시 치매기가 도졌는지 신이 심판한다! 시체가 살아난다! 하며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 자체가 시체잖아요. 근데 살해당한 존도 깨어나자마자 달아났고 스마일리 할아버지도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는 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어찌 돌아가는 건가 싶은 순간 채셔가 살며시 곁으로 다가오더니, 나 있잖아, 이번 사건 어찌 된 건지 알 것 같아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깨어나고 있는데 꼭 최근에 죽었던 사람만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 라는 말을 하더니, 내 생각에는 20년 전 죽었던 제이슨이 다시 깨어나 지금 이 마을에서 살인을 저지르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찌하냐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년 전 제이슨의 관을 찾아 그 뚜껑을 열어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시신이 아닌 유해를 모아놓은 유골함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건 또 왜 이런 건가 싶어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제이슨은 20년 전 백골로 발견된 이후 그대로 화장을 진행해 지금은 재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살아나고 싶어도 그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에 채셔는 잠시만, 그럼 혹시 제이슨이 제임스를 죽이고 지금껏 대신 행세를 한 게 아닐까 하는 말을 꺼내놓게 되고요. 그 말에 그린이,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와중 또다시 일련의 경찰 무리들이 장의당 한쪽의 어떤 방으로 우르르 하며 뛰어가는 모습을 두 사람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과 채셔는 무언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구나 하며 불길한 마음을 가진 채 그들과 함께 같이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피해자는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제임스가 공격당해 죽어있는 모습이었고요. 당황한 채셔가 경찰 중 하나를 부여잡고 혹시 제임스도 마스크 살인마에게 당하고 만 건가요? 하며 물어보자, 이에 경찰이 살짝 무슨 말이지 싶어하다, 그 아랫마을 살인마는 이미 잡혔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이 시신은 상태로 보아 그 범죄자가 체포가 된 이후 살해된 걸로 보이니 아마도 두 사건은 연관이 없어 보이는군요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린이 제임스의 뒤통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가 입은 상처와 존의 가발 속 핏자국이 동일한 위치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갑자기 경찰에게 저기 이 상처 자국이 흡사 문진으로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니 그 말에 경찰이 그렇게 말하시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라며 대꾸를 하자, 그린은 무언가 확신이 선 듯 저는 지금부터 어떤 남성을 막으러 갈 계획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따라 지금 당장 저택으로 향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이 사건이 어찌 된 건지 그 결말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린 일행과 경찰들이 저택 입구에 들어서자 이미 노먼은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2층에서는 무언가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급히 올라가 보니 예상치 못하게도 사라진 존과 스마일리 할아버지가 모니카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쫓아온 경찰들이 지금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그린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듯 사실 저 역시도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하며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말에 채셔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그린은 다시 한번 티타임이 있던 당시 노먼이 실수를 저질러 자신은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채셔가
아니 그럼 그때 나는 몰래 차를 버려서 살아남은 거라 친다면 존과 모니카 할머니는 왜 멀쩡했던 거지 하며 묻게 되는데, 그 말에 그리는 죽은 사람이 또 죽을 순 없잖아 하고 대답을 해주게 되고요. 티타임이 있던 당시 존과 모니카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껏 이 사건이 어찌된 상황인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이야기에서 맨 처음 죽은 사람은 사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모니카 할머니가 되는 거고요. 이야기 초반 그녀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 그녀는 한밤중 심근경색으로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나게 되었던 거고, 이때 치매기가 있던 그녀는 자신이 신에게 선택되어 부활을 한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인들도 신에게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건데, 당연히 평소라면 거동이 불편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을 그녀지만, 죽은 자는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 역시도 전혀 느끼지를 못했던 거고요. 그대로 창문 밖으로 뛰어나간 후 집무실에 있던 존을 찾아가 무거운 문진으로 때려서 죽였던 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툰 솜씨로 타이핑을 해서 존 세컨드 데스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 정황상 스마일리보다 존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존이 두 번째로 죽었다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 의미는 존은 자신에게 한 번 죽었지만 이후 신에 의해서 다시 죽게 될 거라는 두 번의 죽음을 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암튼 그런 행동을 벌인 모니카 할머니는 이후 치매기가 있다 보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다시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평소마냥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건데, 헌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번 발생하게 되는 게, 모니카에게 살해당한 존이 그날 밤 또다시 깨어나게 되었던 거고요. 그는 자신이 어찌 죽었는지를 똑똑히 기억했기 때문에 그대로 스마일리 할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가 자살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스마일리 할아버지는 노모를 불러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했고, 평소 아내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이 시키는 대로 아비산을 먹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존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거냐면, 단순하게 말해 자신의 재산을 이사벨라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고요.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보면 살아있는 자식들이 남은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존이 스마일리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그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 빨리 죽으시죠 라며 협박을 한 후 자신은 살아있는 척 연기를 했던 게 되는 건데, 다음날 가발을 썼던 건 모니카 할머니에게 맞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였던 거였고요. 스마일리 할아버지가 죽자마자 자신도 유언장을 남긴 후 거짓으로 살해당한 척 연기를 했던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독살이나 병으로 죽은 척하면 부검을 통해 명확히 언제 죽었는지 사망 추정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살해당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사벨라가 윌리엄과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살인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헌데 이건 제시카가 윌리엄과 같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어설프게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상황인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존의 등에 꼽혀진 칼에 아무런 이의 지문이 없었던 건 어찌 된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건 단순히 존이 시체였기 때문이었고요.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당연히 땀도 나지 않았던 거고, 손끝에 유분이 없어 지문이 묻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게 어찌 보면 이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발생하는 게, 존이 어디서 이런 행동을 했죠? 황금의 수면실에서 자작극을 벌였죠. 사실 이때 관안에 있던 스마일리 할아버지 역시도 다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갑자기 존이 자신의 등에 칼을 찌르고 일순 소란이 벌어지자 이게 어찌 된 상황인가 싶어 잠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스마일리 할아버지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마스크를 쓴 그 살인마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을 우연치 않게도 목격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이 사건과 전혀 관여가 없지만 이상한 우연이 겹쳐 할아버지는 관 밖으로 뛰쳐 나가버리고 만게 되는 건데, 이후 경찰이 또다시 이 사실을 알리자 모니카 할머니는 신의 심판이 부족하다고 느껴 제임스를 찾아가 죽인 게 되는 거고요. 결국 상처 자국을 보고 지금까지의 정황을 예측한 그린이 경찰들을 데리고 와 모니카 할머니 앞에 나타난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자신이 스마일리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걸 감추기 위해 모니카 할머니를 찾아온 거고, 스마일리 할아버지 역시 그런 그녀가 걱정이 되어 존을 막기 위해 모니카를 찾아온 게 되었던 건데, 이렇게 되자 스마일리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주변에 있던 램프 등을 던져 집에 불을 지르게 되고요. 결국 자신이 아내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마지막엔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그린과 최션은 저택을 벗어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장면은 눈 내리는 시골길을 핑크색 폰티악 연구차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채셔가 몇 번이고 그린에게 지금 괜찮은 거냐며 정신을 차려보라 말을 걸지만, 그린은 끝내 감겨오는 눈을 버티지 못하고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